정치 맞수다. 오늘은 김기응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흥행을 넘어서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TV 토론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공방이 나올까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일파만파인데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어제도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집권 여당이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은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내밀한 문자를 계속 리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러고서 저를 막으면 과연 우리 당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 마타도어로서 저의 당선을 막으면 우리 당이 괜찮아질까요?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선에서 고의로 졌냐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네. 하다 보면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워딩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보면 구태라고 얘기했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후보가 얘기해서 보면 공작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전에는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이런 네, 그런 평가를 얘기 썼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후보 입장에서는 일부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지려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좀 납득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문자 논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킹. 누가 이거를 누출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6개월 전에 있던 그 문자를 이제서야 그렇죠. 끄집어 올려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이거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볼 때 이거는 당무 개입이다. 문제라고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줄 거고 5건의 문자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뭐 사과 의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손을 내밀었다면 손을 잡아서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그 문자의 내용에서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김건희 여사가 좀 더 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고 활용해야 됐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양면의 칼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공격할 여지는 있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한동훈 그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그 워딩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자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된 지가 좀 됐다라고 하고 몇 주 전부터 이 문자를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일부러 이 문자의 내용을 흘렸고 어떤 시점에 터뜨릴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 그건 반드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만난 여러 여권 패널분들도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실제로 이 이야기가 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소위 말해 답장하지 않았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좀 드러내는 분들이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왜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구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본인을 음해하고 이 시점을 노려서 이 문자를 공개하는 건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하나로 모이는 점은 있어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시는 패널분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 총선백서 발간 시기가 미뤄진다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반드시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문자가 총선이 패배하는데 결정적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여러 가지 원인 네. 중에서 병렬로 원어브 댐이라고 본다면 좀 무리한 해석 아니냐 볼 네, 텐데 이 사과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네,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만약에 했다면 대통령의 관계가 뭔가 스무스하게 풀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을 때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안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단 밖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악재를 뭔가 최소화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지적도 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사과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과를 본인은 하자고 했다. 근데 나머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지금 뒤늦게 이렇게 그렇죠. 하느냐. 그래서 예. 한동훈 전 비대위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네. 어떤 불만, 네. 그다음에 이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사과했으면은 총선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달라졌다? 예. 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였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몰카를 이용하고 공작 정치라는 측면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봐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은 사과하시되 남들이 다른 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들이댔다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됐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 총선의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비서관님? 당연히 이제 변수가 됐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허락해주지 않아서 사과를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원장이 이제 영부인의 사과를 뭐 결정해줄 수 있는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의 공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네.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공적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과의 필요성을 몇 차례 강조를 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의사는 당시에 전달이 된 상태였을 것이고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답장을 안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사과를 막았던 사람들 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정말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5번씩 이제 문자를 보낼 일이 아니라 그 문자를 보낼 시간에 사과를 했으면 그 사태는 일단락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5차례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사과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 그 기회를 사실 만들 수 있는 게 대통령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하고 싶었으면 그냥 여사가 했으면 될 일이다. 이 생각을 다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도 사과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리고 내가 꼭 허락을 해야 사과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김건희 여사는 정말 만약에 사과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나서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뭐 그거 대통령께서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들어주셨겠죠. 근데 지금 보면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자를 답장하지 않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 보면 이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틀어져 있었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냐 마냐를 네, 두고 네. 한번 경로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뒤에 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얘기가 사퇴하라라는 있었죠. 얘기를 한 예, 거죠. 예. 그럼 그 문자를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자는 사과를 하고 싶다고 왔는데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주변에서는 한다. 자리에서 내려와라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사과를 주장하니까 너는 내려와라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과를 하겠다라는 문자의 진정성이 별로 담겨있지 않다라고 느꼈을 않다. 겁니다. 뭐 사과를 하라고 했으면은 대통령 관계가 더 빨리 갈라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와요. 네. 그럼 뭐냐면요. 네. 그 사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거는 거의 사적인 다르다. 사과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얘기고 그다음에 대선 때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게 진정성이 받아들여졌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뭐 여론조사로 본다고 한다면 네, 지지율은 네.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정무적인 거를 네. 물어볼 수 있고 네. 이 내용 자체는 저는 네. 사적이냐 공적이냐고 했을 때 배우자로서 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어디 가서 실수해서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거를 사과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될
가깝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는 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거는 다른 부적절하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시다. 근데 이게 약간 폭로전 전당대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야당이 계속 공격하는 빌미를 주고 있어요. 그 문자에 등장한 댓글팀 운영 의혹이라든지 김 여사의 당무 개입 논란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사적 공천을 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말씀 중에 네. 제가 대답하면서 웃는데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대를 네.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네. 힘이 많습니다. 근데 그 힘이 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네. 이제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데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이 정도 워딩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등 주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본인의 워딩을 하면 되는데 코끼리 생각하지 마 했는데 코끼리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 얘기도 나오면서 본인의 어떻게 되다면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네.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더 정무적인 워딩을 네, 좀 썼으면 네,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들이 네. 사실관계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켜봐야 의혹 되고요. 논란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혹 논란입니다.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없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이게 국민의 시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논란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뭐 일단은 감정적인 싸움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는 뭐 첫째인데 이제 네. 더 가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특정 언론사와 신년대담을 하실 때도 네. 사실 제대로 사과를 안 하셨잖아요. 뭐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아쉽다 정도로 치부를 하고 넘어가셨고 네. 그 뒤에도 보면 뭐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라던가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논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번에 이 폭로전을 통해서 저는 이 여권에 상당한 상처가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적절하냐라는 일단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공적인 신분이신데 네. 공적인 신분의 사람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하고 이게 뭔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쓰는 것들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뭐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댓글팀 언급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정농단 사태를 넘어서 여사의 국정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친윤계 의원들께서 저는 이 문자를 노출시키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 원희룡 후보를 띄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셨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실패했다. 지금 원희룡 후보는 보이지도 않아요. 김건희 여사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당대회가 사실상 전당대회가 아니라 어떤 여당이 당대표를 뽑는 대회가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의 사실상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여사를 끌어내리는 게 맞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외부인과의 통화 이 얘기가 아마 진중권 교수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가 SNS에 올렸잖아요. 네.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때 주변에서 너무 말려가지고 사과를 못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네.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표현이 그렇지만 네. 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약간 방어적으로 한 네, 면이 네,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털털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봬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오거나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매몰차게 이렇게 딱딱 끊는 기보다는 뭔가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57분 하시고. 아니, 서울의 소리도 보면 7시간? 네, 7시간 있고 더 긴 네, 시간이겠죠. 네, 긴 네, 시간인데 네. 제가 볼 때 편집을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 네. 끊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녹취화됐을 때는 이용당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저는 야당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네, 있습니다. 네.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여사를 타겟팅을 공격한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기자를 하다가 네. 뭐 저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제안을 해서 나갔을 때 네. 그때 엑스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 속된 말로 줄 잘못 썼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야당이 그렇게 네. 편승해서 했던 그분들 반성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혹을 계속 더 씌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비서관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오늘 쓴 게 그 김건희 여사가 정관계나 언론계 또 유튜버 등과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쓰기는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변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외부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해서 그렇지 사실 일반적인 워딩인데 네. 그것들이 굉장히 녹취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네. 녹취되지 않은 것들은 더 많을 것이다. 이게 이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공격하는 지점, 비판하는 지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부속실, 제2부속실 관련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네. 인용 기자회견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사과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볼 때 좀 미진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누구와 통화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또 여러 사람과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 한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이 대통령과 이 영부인께서는 이렇게 공사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아주 일관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 나올 때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개인 전화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쓰던 그 개인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도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화를 건 것도 외압의 핵심적인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그 안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보안에 보안의 대한 문제. 굉장히 이게 사실 대통령의 안보는 국가의 그 보안과 굉장히 직결되는 네.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너무 생각 없이 움직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개인 전화로 전화 걸고 하는 게 어디서 도청당할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영부인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그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탑승해서 이것도 약간 영부인께서 데려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때 일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취임식에 과거에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총선 끝나고 뭐 조언을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를 직접 거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흔적들을 남길 수가 있는 거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촉이 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명확한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꾸 이렇게 누군가한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거는 사실 지위에 맞지 않는 처신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대선 국면에 있어서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국정원 댓글 때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국 수사 때는 진보 진영으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사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왔을 때 그거를 듣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요. 저도 총선을 뛰었지만 제 배우자 입장에서도 어떤 분이 연락을 오면 굉장히 얘기를 오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사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한다고 한다면 매몰차게 얘기 듣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문자 5건을 보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에 나왔던 그 7시간을 보고 그런 내용을 보면 여사가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저자세고요. 굉장히 경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할 때는 저도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은데 왜 그거를 녹취까지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 7시간에 대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역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세고 겸손한데 명품 가방을 따로 만나서 받지는 않겠죠. 그 자리에 무게를 안다면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영부인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는 걸 안다면 굉장히 공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처신 하나하나, 통화 하나하나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살아온 배경, 성격 안 궁금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지위와 권력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께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공적인 처신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렇고 본인이 가진 지위의 무게, 권력의 무게,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여론 궁금할 수 있고 의견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무 보좌를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명분으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뭐 어떤 뭐 공적 체계 안에서 보좌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따로 만나고 이런 건 완전 다른 문제죠. 그 자리에서 어떤 청탁이 오가고 어떤 부탁이 오갈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그걸 만약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내면 그건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제2부속실 만들어라.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의혹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의 구분, 공적 체계 안에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전당대회가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야?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과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2017년 민주당 제가 그 조기 대선 취재를 했는데 그때 경선 때 되게 핫했습니다. 속된 말로 핫했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1등이었고 2, 3위에 있어서 안희정 전 지사가 2등 정도 됐고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3등이었는데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질문을 하면 문재인 후보는 본인 워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1등 주자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당이 깨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정도에서 본인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이걸 하다 보면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아우르려고 하는 1등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당시에 문자 무시하는 그 부분이 본인이 정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렇다면 그럼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인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고 하는데 물론 수직적인 어떤 상하 관계를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견을 좁히고 하나의 접점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큰 흐름상 대선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1등 주자이기 때문에 네. 좀 품을 넓히고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무적으로 할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유증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이제 그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워낙에 강하게 맞붙다 보니까 진짜 이 한 글자씩 따서 원한 관계만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 조합을 정말 네, 잘합니다. 참 이렇게 네. 이름이 어쩌면 이렇게 운명적으로 공교롭게 네. 이제 앞글자 하나씩 따면 원한 관계인지. 근데 어쨌든 두 분의 관계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돌아오기 어려운 수준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뭐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원희룡 후보도 뭐 일단은 참겠다라고 하루 정도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 SNS와 뭐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반박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 수위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게 누가 이긴다고 해도 이 승리에는 상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뿐인 승리가 되어도 과연 그게 승리일 것이냐 네. 거기는 좀 의문입니다. 1등인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이슈가 또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지난주 확보했다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최상병이 순직한 뒤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재조사 지시로 임 전 사단장이 빠졌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라는 이런 의혹입니다. 근데 이종호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화 시점이 8월 9일인데 자신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7월 28일이고 지금 그래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방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31일인데 8월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거 시점상 오류가 있고요. 타임머신이 아니라면 내가 이걸 구명 로비 하겠다 한 게 이제 8월 9일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통화한 근데 날이 그렇죠? 통화한 날이 예, 그런데 예. 그 전에 이미 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경로가 저는 그게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재조사가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명 로비를 그 전에 해서 대통령의 경로하고 뭔가 재조사 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다. 네.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그 통화에 등장하는 그 이른바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분이 네.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전화를 했거나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했거나 직접적인 전화라면 그렇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스모킹 제3자다. 건이냐 그런 생각을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그냥 제3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알고 보니 이 녹취를 녹음하고 제보를 하고 한 분이 누구냐? 민주당원이고 그분이 실상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다. 이 공익 제보자 자체가 그렇죠. 좀 신뢰가 그렇죠. 의심간다. 왜냐하면 네. 플레이어가 아니라 제3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이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떳떳했다면 그걸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뒤늦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스모킹 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억지 춘향으로 붙여가지고 이 부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선동이 아닐까. 아닙니다. 근데 어떠세요? 오히려 이제 네. 공익제보자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내용 자체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을 때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가 입수한 녹취록입니다 해서 만약에 공개를 했다고 하면 그건 변호인 측이니까 그렇게 공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여러 네. 해석이 붙기 마련이고 뭐 심지어는 편집된 거 아니냐 조작된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녹취록의 내용을 먼저 접하고 나서 이 녹취록의 내용만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의 말을 뭐 100%다 믿을 수야 없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좀 뜨거운 호응이 일고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분석해 볼 만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최혜병 사태,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모두가 가졌던 의문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뭐였냐면 아니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은 이 사람을 지키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모킹건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퍼즐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 그 심정적 동기 도대체 뭐였을까?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뭐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나 이종섭 장관이나 여러 가지로 왜 그렇게 개입을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의 추정이 가능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어떤 그 한 젊은이의 죽음 안타깝고요. 유족들에게 제가 관계자는 아니지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 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장부터 해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사의 표명을 했다가 이거 어떻게 보면 반성의 의미, 물론 미안함의 어떤 표현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의 부분은 엄격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젊은이의 사망 원인에 있어서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경중이 있을 겁니다. 그 경중을 따져야겠죠. 업무상 과실치사로 8명을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경찰 수사를 해보니 그다음에 이 경찰 수사를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봤을 때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지휘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고 제3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 감정하고 법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은 좀 다르게 네, 보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결재를 하셨잖아요. 결재를 했는데 그 결재했던 문서를 갑자기 이제 중지시키고 다시 회수를 한 회수하고 부분. 이 모든 네, 과정이 네. 이상하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의 표명 그것도 있지만 네. 그 자리에서 후임자까지 내정된 후임자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했으면 그때 멈추시면 될 일이었지. 결재를 다 하고 갑자기 대통령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경로를 시작으로 해서 이 모든 과정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서 어쨌든 이 임성근 사단장까지 포함해서 이 책임자 범주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재검토를 했어요. 근데 분명 중간 보고서에서는 임성근 사단장도 포함된 재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문서가 내려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서는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공의로 걸려온 전화도 그렇고 대통령의 경로설도 그렇고 이첩됐던 문서가 회수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재검토했을 때 처음에 중간에는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돼 있다가 마지막에 빠진 것도 그렇고 해병대 조사본부에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썼던 그 보고서에는 왜 그렇게 집착을 하셨냐 그러면 유가족들과 언론들의 그 브리핑 일정까지 다 예정해놨고 설명도 다 해놨으면서 왜 이거를 그때 가서 뒤집었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이제 VIP가 논란이었는데 그 이종호 씨는 내가 얘기하는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02800-7070 유선 전화로 출장 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다. 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떠세요? 아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시점에 대한 오류 이거 명확한 거 아닙니까? 아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대통령한테 구명 로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이나 그런 거를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 하면 좋거든요. 근데 어떤 녹취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기에 맞는 녹취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녹취도 아니고 제3자와 관련된 그런 녹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지금 특검을 계속 끌고 갈 명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급함의 발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특검을 하는 이유가 진상 규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수순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 워딩, 그다음에 VIP라는 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집착을 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먹사니즘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자.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네, 이 네. 공수처라는 곳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부터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 경찰 수사 심의에도 부정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부정하고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특검을 하고 싶다면 상설 특검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없습니다. 결의만 하면 됩니다. 왜 그거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자꾸 이 특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요. 특히 군 복무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해병에 대해서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누가 있다. 처벌이 됐고 무슨 진상규명이 됐죠? 아직까지도 이 외야보복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인원 별로 안 돼요. 25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조직에선 심지어 기소권도 없어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됩니다. 한계가 그럼 있다. 그럼 그 네. 책임자 처벌은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검찰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 부분에서 일단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시냐라는 질문을 저는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정말 대통령의 잘못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두려우시겠죠. 근데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들과 연관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이 특검은 사실 막을 이유가 없는 법안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뭐 민주당이 특검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핵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헌재에서 판단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국민들의 감정만으로 탄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이제 지난번 국정농단 때 네. 보셔서 아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잘못하지 않았다면 탄핵될 일이 없을 텐데 왜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된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며 이거에 대해서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검사들한테 무한한 소위 말해서 권한을 줬다. 본인이 독립투사하다가 전과 사범이 됐고 그다음에 또 7개 사건에 대해서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 그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슬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 이맘때 왜 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갔는데 거기 민주당 지금 이렇게 젊은이의 아픔,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는 왜 안 간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고발인이 수사 주체와 검사, 대상, 그리고 방식과 형식과 절차와 그런 규모까지 다 되는 거는 근대 사법 체계가 있는 나라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특검을 하고 나서 제3자가 봤을 때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검사를 뽑지 않습니까? 대통령 2명 중에 1명을 하고 나서 추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연장자가 되면 대통령이 아니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 조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근데 그 말씀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할 거였으면 21대 국회에서 받으셨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특검법안에는 민주당이 고르는 게 아니라 변협이 4명을 고르고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그 후보의 그 세 번째 안도 어쨌든 뭐 변협은 대법원장? 아니지만 대법원장이 하자.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인물들이 추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뭐 민주당이 고르지 않냐, 그때도 뭐 민주당이 고른다라고 반대를 하셨다고 한다면 반대를 위한 지금은 반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네, 받으셨어야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까지 여론도 좋지 않고 그리고 최혜병 어머니께서는 편지까지 쓰셨는데 네. 그걸 보고도 저는 느끼시는 게 없는지 심지어는 대통령의 경로 뭐 정황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던 내역들도 다 공개가 속속들이 됐고 뭐 내용까지는 아직 강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과도 그 시기에 지나치게 통화를 많이 했던 것도 드러났고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국방부 보시는 차관도 거네. 통화한 것들이 네, 막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은 이 논란과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짧게 네. 이게 보면 네. 그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의 그 당사자 그 가족 어머니가 네. 특검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진실 규명을 네, 말씀을 예. 하셨다.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이 진상 규명에 연관될 수 있어서 있죠. 아니 진상 규명은 그건 야당의 얘기죠. 검찰 수사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야당이니까 부분이 야당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자꾸 탄핵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탄핵 청문회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19일하고 26일 날 하겠다고 하고 또 19일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네. 이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참아왔구나. 본색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탄핵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40 몇만 명이 네. 그걸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야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네.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 상식 밖의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탄원을 했는데 탄핵을 하자고 입법 청원을 했는데 그 5가지가 수사 중인 거거나 일방적인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저열한 네. 어떤 선동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왜 문재인 때 안 했냐 했더니 그거는 또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국회 국민청원이라는 예.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셨습니다. 그 네, 제가 네, 말한 네, 건 뭐냐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총선 이후에 어떤 민심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오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현실화되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나올 겁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기 전에 뭔가 급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가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과 생존 본능이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탄핵을 시키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탄핵을 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겁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네. 이 청원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국회 청원을 통해서 제기된 그러니까 탄핵법을 빨리 발의해달라라는 그 촉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자꾸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몇만이 동의한 청원이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건 네.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건 이제 청와대 국민 청원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국회법에 명시된 그 청원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90일 이내에 회부받은 상임위에서 이 청원을 처리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청문회에 출석하는 그 증인들에 대한 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국회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국회법에 때문에 따라서 하는 거다. 저희는 법에 네, 따른 네. 절차를 하는 것이다라는 네, 거고 네. 이 청원이 뭐 저희가 뭐 조작해서 어떤 조직을 동원해서 한 청원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다 실명 인증하셔가지고 동의한 청원이시잖아요. 이 국민들의 분노의 숫자가 상당하다라는 거를 일단 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뭐 진상 규명이라든지 밝혀낼 부분들 아니면 따져 물어야 될 부분들을 따질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벌써부터 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왜 지금은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에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은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아마 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네. 따라 하겠죠. 역으로 본다면 뭐 이재명 대표든 전 대표죠, 한명숙 전 총리든 네. 송영길 전 대표든 뭐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다른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